13조 원이라고요? 정말 13조 원을 요구했다는 말입니까? 이건 협상이 아니라 최후 통첩이네요.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이 무려 13조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1조 3천억 원의 10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이 굴복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한국의 대응은 모든 이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바로 핵폐기물 재활용 기술 권한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원자력 정책 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간 국제 원자력 정책을 연구해왔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었죠. 2025년 6월의 어느 평범한 런던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연구소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과 함께 국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줄의 뉴스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13조 원 방위비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제안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외교적 협상 카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원자력 협정일까요? 방위비 문제와 원자력 기술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한국의 원자력 현황을 자세히 조사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가진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과 한국의 차이였어요. 일본은 이미 1988년부터 핵폐기물 재처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무려 37년 전부터 말입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이런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같은 미국의 동맹국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현재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성공이 그 증거였죠. 원전 설계 자립률이 95%에 달한다는 자료도 발견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충분히 안전하게 핵폐기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권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한국이 처한 현실적 위기를 알게 됐습니다. 한국의 원전 저장고가 2030년경 완전히 포화될 예정이라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저장고가 가득 차면 원전을 더 이상 가동할 수 없거든요. 한국 전력의 30%를 담당하는 원전이 멈춘다면 그야말로 국가적 재앙이죠.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협정 개정 요구가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절박한 현실에서 나온 필연적 선택이었던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왜 일본은 37년 전에 권한을 얻었는데 한국은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걸까요? 1988년 미일 원자력 협정 개정 당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 당시 일본이 미국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자료를 분석해보니 일본의 전략이 보였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 위기를 강조했어요. 섬나라인 일본의 특수한 상황을 부각시켰죠. 동시에 미국과의 투명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재처리 과정을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하에 두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이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거였어요. 미국도 일본의 기술력과 투명성을 인정했고 결국 재처리 권한을 허용하게 된 거죠. 그럼 현재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의 기술력을 확인해 본 결과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능가하는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특히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건식 재처리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습식 재처리와 달리 핵무기 전용이 매우 어려워요. 고순도 플루토늄만 따로 추출하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기존 습식 재처리보다 훨씬 안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방사성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15년 넘게 연구해온 이 기술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도달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왜 아직도 권한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한국의 원전 수출 실적도 놀라웠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한국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전 협력 논의도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은 이제 원전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왜 아직도 핵폐기물 재처리 권한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본이 37년 전에 받은 권한을 한국은 왜 지금도 못 받고 있는 건가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일본을 뛰어넘었는데 말이죠. 저는 이런 불균형이 기술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같은 동맹국이면서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명백히 불공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권리였어요. 오히려 이런 요구가 왜 이제서야 나왔는지가 더 의외였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오래 기다려왔고 충분히 기술력을 증명했어요. 이제는 대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현실적 위기를 더 깊이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저장고 포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와 2호기는 2030년에 저장고가 완전히 가득 찬다고 되어 있었어요. 월성원전은 2029년, 울진원전은 2032년이었죠. 거의 모든 원전의 저장고가 향후 10년 이내에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였어요. 저장고가 가득 차면 더 이상 사용 후의 연료를 보관할 곳이 없어집니다. 그럼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해요. 한국 전체 전력의 30%를 담당하는 원전이 멈춘다면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 올 거예요.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까지 마비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저장고를 건설하려고 해도 부지 확보가 어려워요. 한국은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거든요.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고요. 게다가 임시 저장고를 계속 늘려가는 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에요. 방사성 폐기물은 수만 년간 위험하거든요. 미래 세대에게 이런 부담을 그대로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이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 후의 연료를 건식으로 재처리하는 기술이에요. 기존의 습식 재처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습식 재처리는 화학용액을 사용해서 플루토늄을 분리하는데 이때 고순도 플루토늄이 나와요. 이게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서 위험한 거죠. 하지만 파이로 프로세싱은 고온에서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순도 플루토늄만 따로 추출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다른 방사성 물질들과 섞여 있는 상태로 나오거든요. 따라서 핵무기 전용 위험이 현저히 낮은 거죠. 게다가 파이로 프로세싱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방사성 폐기물의 부피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독성이 사라지는 시간도 수만 년에서 수백 년으로 단축돼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이 이 기술을 15년 넘게 연구해왔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이미 실험실 단계를 넘어섰어요. 파일럿 플랜트까지 건설해서 실증 실험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에요.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실제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모순적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해결책은 있는데 정치적 제약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니요. 한국이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게 얼마나 절실한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을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먼저 한국의 원전 수출 실적부터 살펴봤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 수주가 출발점이었어요. 당시 프랑스 아레바, 미국 웨스팅하우스 같은 전통 강호들을 제치고 한국이 수주에 성공했거든요. 총 사업비가 20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처음에는 운이 좋았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APR-1400 기술을 바탕으로 건설됐는데 이 기술이 정말 우수했어요. 안전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건설 과정에서 한국의 실력이 입증됐다는 점이에요. 예정보다 빠르게 공사가 진행됐고 품질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UAE 정부도 한국의 기술력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인 예죠. 사우디는 원전 도입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우선 협력국으로 지명했어요. 체코에서도 한국의 원전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성과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더 이상 기술 후진국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 된 거예요.
한국의 원전 설계 자립률이 95%라는 것도 놀라웠어요. 이는 원전의 핵심 기술을 거의 모두 자체 개발했다는 의미거든요. 과거에는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독립적으로 원전을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게 된 거죠. 한국수력원자력의 기술진들이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30년간의 노하우 축적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결실인 거죠.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한국을 원전 기술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세계원자력협회에서도 한국의 기술 혁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특히 안전성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원자력 분야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국제원자력회의에서도 한국의 발언권이 커지고 있어요. 기술 표준 설정에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왜 아직도 핵폐기물 재처리 권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모순을 보면서 저는 이게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은 이미 충분히 자격을 증명했어요. 이제는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방위비 요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궁금했거든요.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는 1조 3천억 원 정도입니다. 13조 원은 정확히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현재 방위비 부담률은 GDP의 2.8%에 달해요. 이는 NATO 권장 기준인 2%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독일은 1.5%, 일본은 1.3% 수준이거든요. 한국이 이미 다른 주요 동맹국들보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0배를 더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GDP 대비 방위비 부담률이 10%를 넘어버려요. 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절대 금액으로 비교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이 미군 주둔비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4조 원 정도입니다. 한국이 13조 원을 부담한다면 일본의 3배가 넘는 거예요. 미군 주둔 규모를 고려하면 더욱 불합리해 보였습니다. 일본에는 약 7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한국에는 2만 8천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거든요. 규모로 보면 일본이 2배 반 정도 큰데 한국이 3배를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에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미국의 요구가 얼마나 과도한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말 협상의 범위를 벗어난 수준이었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국방부의 일부 관계자들이 이 요구가 과도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거든요. 동맹 관계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이 얼마나 절묘했는지 감탄하게 됐습니다.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대신 원자력 협정 개정을 카드로 내민 거거든요. 이건 정말 스마트한 전략이었어요. 단순히 돈 문제로 맞서는 게 아니라 기술과 주권의 문제로 승화시킨 거죠. 우리도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한 거예요. 한국의 논리는 정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방위비를 요구하면서 정작 평화적 원자력 기술 발전은 제한한다는 모순을 지적한 거거든요. 일본은 이미 37년 전부터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데 말이에요. 한국의 이런 대응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율성을 갖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낸 거죠. 동맹이라는 건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어요. 한국이 요구하는 건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다른 동맹국과 동등한 대우였습니다. 이는 충분히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런 요구가 왜 이제서야 나왔는지가 더 의외였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오래 기다려왔고 충분히 자격을 증명했거든요. 이제는 대등한 관계로 나아갈 때가 된 거죠. 한국의 원자력 협정 개정 요구가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적 이슈 정도로 여겨졌는데 점차 글로벌 관심사로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주목한 건 유럽 언론들이었습니다. BBC에서 한국의 협상 전략을 메인 뉴스로 다뤘거든요. 제목이 한국, 미국과 대등한 협상 테이블에 앉다였어요. 기사 내용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미국의 보호국이 아닌 독립적 기술 강국으로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외교력을 갖게 됐는가를 특집으로 다루기까지 했어요. CNN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모델,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심층 분석을 내보냈어요. 국제문제 전문가 파리드 자카리아가 직접 출연해서 한국의 변화를 분석했거든요. 그는 한국이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어요. 이제 외교에서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로이터 통신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 원전 기술력, GDP 순위 등을 종합 분석했어요. 2024년 기준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대국, 5위 군사 강국이라고 평가했죠. 1960년대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60년 만에 이룬 변화는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했어요.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우는 중견국 외교라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유럽 국가들도 한국의 외교 전략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본 거죠. 프랑스 르몽드지는 사설에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은 21세기 중견국 외교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대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 외교를 펼치는 모습은 많은 나라들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아사히 신문에서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이번 행보는 동아시아 외교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변곡점이라고 분석했어요. 경쟁국인 일본조차 한국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런 국제적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적 이슈가 글로벌 관심사가 된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이에요. 기존에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이분법적 구조였다면 이제는 중견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어요. 한국이 그 선두주자가 된 거죠.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에서도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 사례가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조세프 나이 교수도 참석해서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중견국이 어떻게 스마트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전략이 성공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순히 방위비 문제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 위상 제고로 이어진 거거든요. 한국의 원자력 협정 개정 요구가 워싱턴 정가에 미친 파장도 상당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국무부와 국방부 간의 입장 차이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국무부 내 보수 성향 인사들은 여전히 경계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에게 재처리 권한을 주는 건 동아시아 핵균형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분단 국가인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신중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국방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70년간 한미동맹을 지켜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반박했어요. 지난 몇십 년간의 협력 경험을 볼 때 한국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죠. CIA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기술을 갖게 되면 정치적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죠. 일본도 37년 전에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였나요? 이런 논쟁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이 13조 원 요구를 과도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방부 예산 담당관의 비공식 발언이 언론에 알려졌거든요. 13조 원 요구는 협상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는 협상이 아니라 강요에 가깝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 내부에서도 자국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거죠.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분열됐습니다. 이 협정이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이 대두됐지만 동시에 한국의 기술 수준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의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창원 외교위원회에서 한국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거든요. 한미 원자력 협정의 현황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발표였어요. 이는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서 한국의 요구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한국이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증명했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했거든요. 싱크탱크들의 분석도 흥미로웠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요구가 합리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기술적 근거와 국제법적 정당성을 모두 갖췄다는 분석이었죠. 헤리티지 재단 같은 보수 성향 기관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였어요. 다만 절차적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지만요. 이런 미국 내부의 복잡한 반응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미국 정가 전체가 진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만든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이 감정적 대응 대신 논리적 접근을 했다는 점이에요.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해서 정당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반박하기 어려웠던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협정 개정 요구는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동맹 관계를 정의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던 거죠.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자율성을 갖춘 전략적 파트너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필연적이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국력이 이 정도로 성장했는데 예전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세계 12위 경제대국, 5위 군사력,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가진 나라를 여전히 보호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한국이 보여준 외교적 성숙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과도한 방위비 요구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발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했거든요. 이는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에 대한 한국의 접근도 바람직했습니다. 핵무기 개발이 아닌 평화적 이용을 분명히 했어요.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하에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죠. 이런 투명성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이었어요. 저장고 포화라는 현실적 위기도 한국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2030년경 저장고가 완전히 가득 찬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이는 생존의 문제였고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이기도 했어요. 일본과의 비교도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같은 동맹국인데 왜 차별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미국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일본을 넘어섰는데 권한은 여전히 제한받고 있다는 모순이 명백했어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한국에게 힘이 됐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한국을 새로운 외교 모델로 평가했어요. 중견국이 어떻게 대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죠. 이런 국제적 지지는 한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켰어요. 미국 내부의 분열된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보수와 진보, 국무부와 국방부, 의회와 행정부 간의 의견 차이가 드러났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공통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은 모두가 인정했다는 점이에요. 이제 문제는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기존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의 선택이었죠. 한국은 이미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했어요. 대등한 동맹 관계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거든요. 이는 일방적 의존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에 기반한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을 의미했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결국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동맹은 강요가 아닌 선택에 기반해야 하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성숙한 동맹 관계의 모습이었어요. 앞으로 한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국은 이미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는 것이죠.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는 진정한 강국이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지켜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한국이 보여준 당당한 외교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